가문이 멸문당한 지 7년, 드디어 나타난 가문의 마지막 핏줄 서아 아씨. 그런데 국문장에 비단옷을 입은 아씨가 무릎을 꿇은 그 순간 정문에서 또 다른 여인이 뛰어들어옵니다. 전하, 저 여자는 가짜입니다. 소인이 진짜 서아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여인. 그런데 이 싸움 어딘가 이상합니다. 놀랍게도 두 여인은 서로가 진짜 서아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뒤집어 쓰려는 기막힌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임금조차 넋이 나간 듯 허탈하게 웃으며 탄식했습니다. 이런 싸움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대체 이 여인들은 어떤 관계이길래 단 하나뿐인 목숨을 서로에게 내던지려 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아침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른 시각 좁고 험한 비탈길을 도리가 지게를 치고 내려오고 있었지요. 지게에는 제 몸만한 나무찜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오랜 세월의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였고 손등은 가시에 긁힌 자국과 추위에 트인 살이 뒤섞여 지도처럼 얽혀 있었지요. 등짐의 무게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아도 도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을 고르면서도 발은 오랜 습관대로 길을 찾았습니다. 도리는 원래 이 산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양 대갓집에서 몸종으로 자랐으니 손에 든 것이라고는 찻잔이나 비단 보퉁이가 고작이었지요. 그 집에는 서아 아씨가 있었습니다. 도리보다 2살 위인 아씨 곁에서 지내며 도리는 아씨의 말투와 걸음걸이, 찻잔 드는 법, 방에 들고 나는 법, 손님을 맞는 눈빛까지 하나씩 눈에 새겨두었습니다. 일부러 배우려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곁에서 보다 보면 자연히 몸에 배게 되는 것들이었지요. 사람이란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을 닮아가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도리가 16이 되던 해 겨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서하 가문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죄목 아래 하룻밤 사이에 멸문을 당한 것이었지요. 불길이 사랑채를 삼키던 그 밤 도리는 담 밖으로 내던져지듯 쫓겨났습니다. 아씨의 이름을 부를 겨를 조차 없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북쪽으로 발을 옮겼고 다리가 풀려 쓰러진 곳이 바로 이 산골이었습니다. 나무꾼 일을 배운 것도 이 비탈기를 외운 것도 모두 그 뒤의 일이었지요. 그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하도 지나 한양 사람들 중에도 서하 아씨의 얼굴을 기억하는 이가 드물었고 아씨의 초상 같은 것은 멸문과 함께 모조리 불타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도리는 나무를 해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아씨를 기억하는 것도 그렇다고 있는 것도 끝내 하지 못한 채로. 그런데 며칠 전 산 아래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리의 귀에 닿았습니다. 최판관이 우의정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말과 서하 가문의 누명을 뒤집을 증거를 찾는 자가 있다는 말이 함께 떠돌고 있었지요. 그 두 소문이 한데 묶이면 뜻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서하 아씨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최판관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터였습니다. 아씨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도리는 그 소문을 들은 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씨가 지금 어디 계신지 살아 계신지조차 모르면서도 7년 내내 가슴 한켠에 품어온 이름이었습니다. 서하. 도리는 다시 지게를 고쳐 메었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도리의 발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이미 그 소문 속 어딘가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산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밤이었습니다. 울의 소리가 골짜기를 때리고 빗줄기가 나뭇가지를 꺾어댔지요.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끝도 없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도리는 낮에 거두지 못한 나무찜을 찾으러 다시 비탈길에 올라 있었습니다.
손에 든 횃불이 빗속에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출렁거렸지요. 손바닥으로 감싸 쥐어도 바람이 허를 파고들어 불길이 연신 기울었습니다. 이런 날 밤에 산을 오르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요. 젖은 흙은 발 아래서 미끄러졌고 길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무찜 하나가 내일 밥값이었으니까요. 그것이 도리가 7년 동안 이 산에서 배운 셈법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비탈 아래를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빗소리 사이로 덤불 속에서 사람의 신음처럼 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리가 났을 때 도리는 확신했지요. 저것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리는 발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 소리, 빗소리, 그리고 분명히 사람의 소리. 도리는 횃불을 앞세우고 덤불 속으로 몸을 밀었습니다. 가시가 팔뚝을 긁어댔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비단 옷에 얼굴과 손에 피가 번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피와 뒤섞여 땅을 물들이고 있었지요. 도리는 황급히 무릎을 꿇고 여인의 얼굴로 횃불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리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아 아씨였습니다. 7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도리는 단 한 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야위고 상했어도 빗속에 쓰러져 있어도 이 얼굴만은 틀릴 수 없었지요. 아침마다 찬물을 들이던 그 방에서 잠에서 막 깬 눈을 비비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도리의 눈이 빠르게 아씨의 몸 곳곳을 살폈습니다. 무릎이 깊이 긁혔고 손바닥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도리의 귀에 아씨의 숨소리가 들렸지요. 가늘었지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최판관의 밀정들이 서아의 은신처를 알아채고 들이닥쳤고 서아는 간신히 몸을 피하다 산 중턱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 밤에 내린 폭우가 발자국을 지워주지 않았더라면, 밀정들이 조금만 더 빠르게 뒤를 쫓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생각하기도 두려운 일이었지요. 서아가 눈꺼풀을 간신히 들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한 눈이 도리의 얼굴 위에서 멈추었지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아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간신히 새어나온 소리였지요. 도리야. 도리는 그 이름 소리에 숨을 참았습니다. 7년 만에 듣는 아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갈라지고 약해졌지만 그 목소리는 틀림없이 서아 아씨의 것이었지요. 도리는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위 틈에 꽂아두었습니다. 두 손이 비어야 했습니다. 아씨.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7년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밀려오는 것들을 다 눌러두고 도리는 아씨를 조심스럽게 등에 업었지요. 빗속에서 두 사람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서하의 손이 떨리며 도리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도리는 등으로 느꼈지요. 그래도 손이 닿아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7년 만에 아씨가 여기 있다는 것이. 도리는 그 손이 놓이지 않도록 어깨를 세우며 비탈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것을 덮어주었지요. 도리가 서하를 데려간 곳은 산 중턱에 숨겨진 비밀 초막이었습니다. 나무꾼 일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폭우를 피하려고 손수 지은 것이었지요. 억새와 통나무로 엮은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면 젖은 집 냄새와 연기 냄새가 뒤섞여 났지요. 도리는 서하를 집 더미 위에 눕히고 상처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씨의 손바닥에서 피가 계속 배어나오는 것을 보며 도리는 말없이 저고리 자락을 찢어 동염했습니다. 솜씨가 서툴지 않았지요. 7년 동안 혼자 살며 크고 작은 상처를 제 손으로 다루어온 터였습니다. 판석이 소식을 듣고 초막으로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한식경이 지나서였습니다. 산 중턱에 호라비로 사는 나무꾼으로 도리가 이 산에 발을 붙인 뒤로 줄곧 말없이 곁에 있어 온 사람이었지요. 7년 전 도리가 처음 이 산으로 올라왔을 때부터 판석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이름 붙이지 않은 채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도리가 왜 이 산에 오게 되었는지 묻지도 않았지요. 그냥 함께 나무를 하고 함께 비를 피하고 함께 밥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판석은 초막 안을 들여다보고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리야, 이건 위험한 짓이다. 관군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어. 여인네 하나 숨겼다가 같이 잡혀가면 어쩌려고. 도리는 상처 위에 천을 누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버리면 짐승과 무엇이 다르냐. 판석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초막 입구 쪽에 주저앉아 밖을 살폈지요. 그것이 판석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동의하는 대신 자리를 지키는 것. 서하는 상처를 닦아주는 도리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들이 이제야 나오는 것처럼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지요. 영모는 조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판관의 손에서 꾸며진 것이었지요. 7년 동안 서하는 증거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판관의 손이 워낙 길었고 번번이 앞이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가문의 멸문도 그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7년을 버텨온 것이었지요. 도리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서하는 알 것 같았지요. 도리도 그 밤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불길과 고함과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어둠 속에 혼자가 된 것. 서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도리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담 밖으로 내던져지듯 사라진 그 작은 등이. 서하는 말을 마치고 품속에서 작은 폐물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문의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였지요. 멸문당하던 날 밤 불길이 사랑채를 집어삼키던 그 순간에도 가장 먼저 움켜쥐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에 걸고 다니던 물건이었지요. 아버지가 직접 달아주시던 날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도리는 그 놀이개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내밀어 만지지는 않았지요.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가 무엇을 지키며 7년을 버텼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초막 안의 빗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지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오래 떨어져 있던 두 사람 사이로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부터 산에 관군이 들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울리더니 이내 가까워졌고 골짜기 사이로 횃불이 여럿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최판관이 밀정들을 다 그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서하의 은신처가 발각되었다면 이미 누군가의 입이 열린 것이었지요. 어느 방향에서 오든 산을 샅샅이 뒤지는 관군들이 이 초막에 당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도리는 서하를 초막 안쪽 집단 더미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짚을 두툼하게 끌어당겨 덮고 나서야 바깥으로 나왔지요. 마당처럼 쓰는 평평한 바위 위에 서서 도끼를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히기도 전에 관군 셋이 나타났습니다. 이 산에 도망친 여인니가 있다는 말 못 들었느냐? 도리는 도끼를 잠깐 멈추고 관군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이 산에 귀한 아씨가 어디 있다고요? 나 같은 것도 없어서 쓸쓸한 산인데. 그러고는 다시 도끼를 들었습니다. 장작이 쩍 갈라지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지요. 관군들은 초막 안을 대충 둘러보고는 별 의심 없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중 어느 하나가 뒤를 돌아볼지 모르는 일이었지요.
숨소리를 고르며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쇳소리와 나무 쪼개지는 소리가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사람의 소리로 산속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최판관의 밀정 노릇을 하는 늙은 별감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7년 전 서하 가문에 드나든 적 있는 자였습니다. 별감은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서하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단번에 안다고. 그 목소리는 7년이 지나도 귀에서 지워지지 않는다고. 별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도리가 알았더라면 뒷목이 서늘해졌을 것이었지요. 그러나 도리는 몰랐습니다. 그저 장작을 팼습니다. 판석은 그날 하루 종일 산 아래쪽을 살피다가 해질 무렵 초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지요. 남쪽 길목에도 막아섰어. 북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나가면 바로 걸린다. 서하가 집단 더미에서 나오며 도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도리는 대답 없이 마른 나뭇가지를 화롯불에 얹었지요. 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연기가 얇게 피어오르다 초막 틈새로 빠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은 불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지요.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포위망은 날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었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이 없었지요. 불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도리의 눈 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가고 있다는 것을 판석은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지요. 판석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도리였습니다. 아씨, 옷을 바꿔 입읍시다. 서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는 서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소인이 아씨 말투는 세상 누구보다 잘합니다. 걸음걸이도 찻잔 드는 법도 손님 맞는 눈빛도. 7년 전 소인이 몸에 익힌 것들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 그거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날을 혼자 되뇌어온 말이었지요. 서하가 손을 들어 도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리야, 어찌 내 목숨을 내게 주려 하느냐. 이것은 비단옷이 아니라 내 수의가 될 것이다. 도리는 서하가 잡으려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지요. 아씨. 소인에게는 7년 전 아씨가 주신 밥 한 그릇이 아직도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아씨가 제게 살아남 거라 하셨지요? 오늘 소인이 그 말을 아씨께 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발 소인의 목숨을 입고 살아남아 주십시오. 서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도리의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도리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가시에 긁혀 있었지요. 그러나 서하의 손을 감싼 그 온도는 오래전 찬물을 들이던 그 방에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아씨가 울면 소인도 무서워집니다.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수 없었지요. 판석은 그 광경을 바깥에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자리를 피해준 것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바깥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뒤 서하가 떨리는 손으로 비단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도 누더기 저고리의 끈을 풀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옷을 건네는 그 짧은 순간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비단옷을 받아든 도리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자신은 서하 아씨가 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서하 씨는 지금 최판관의 사냥개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멈춘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미 결심은 서 있었지요. 옷을 다 입고 난 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하는 도리가 된 도리를 보았고 도리는 나무꾼이 된 서하를 보았지요. 모르는 사람이 보았다면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서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요. 도리야,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씨도요. 그 말과 함께 서하가 말없이 도리의 손 위에 놀이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가문의 폐물이었지요. 도리는 그것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놀이개가 차갑게 느껴지다가 조금씩 체온을 얻어 따뜻해졌습니다. 초막 안에 불씨만이 조용히 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도리는 비단옷을 입고 초막을 나섰습니다. 서하의 걸음걸이로 서하의 눈빛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도 속으로는 7년 전 아씨의 모습을 하나하나 끌어올렸지요. 턱을 살짝 들고 어깨를 고르게 펴고 발끝이 땅에 닿기 직전 잠깐 머뭇거리는 그 특유의 걸음. 도리는 한 걸음씩 그것을 되살렸습니다. 숨을 고를 때도 시선을 두는 방향도 아씨라면 어디를 보았을지를 생각하며 내딛었지요. 무서웠습니다. 발끝부터 올라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그것을 안으로 꽉 눌러두었지요. 서하 아씨는 무서워도 눈빛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이 먼저 도리를 발견한 것은 소나무 군락을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5명이었지요. 일제히 손을 칼 쪽으로 가져가며 발을 멈추었습니다. 도리도 멈추었지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군들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서하 아씨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었지요. 관군들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명이 앞으로 나섰지요. 여인네, 네가 누구냐? 도리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끝을 살짝 올리며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서하요. 딱 2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가 공기를 가르는 방식이 달랐지요. 관군들이 서로를 훑었습니다. 아씨의 초상은 불타 없어진 지 오래였고 7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기댈 것은 옷과 말투뿐이었습니다. 도리의 말투는 흠잡을 데 없었고 비단옷에는 흙 한 점 묻어있지 않았지요. 걸음거리는 발바닥이 땅에 닿기도 전에 물러날 것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관군들 뒤에서 늙은 별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등이 굽고 눈꼬리가 처진 자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지요. 별감이 낮게 말했습니다. 물건을 보여주시오. 도리는 별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품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놀이개가 쥐어졌지요. 서하가 떠나기 직전 말없이 손에 쥐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도리는 그것을 꺼내 별감 앞에 내밀었지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떨리면 안 되었습니다. 별감이 놀이개를 들어 살폈습니다. 가문의 문양을 1번, 2번 확인했지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관군들이 일제히 도리에게로 다가들었습니다. 포박이 손목에 감겼지요. 차가운 삼끈이었습니다. 도리는 저항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처음부터 의도한 바였으니까요. 소나무 숲 너머 나무꾼 차림의 서하가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리의 손목에 포박이 감기는 순간 서하는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지요. 소리도 없이 무릎 아래 땅이 젖어드는 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눈물이 났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들킬 것이었지요. 서하는 이를 악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도리의 옷을 입고 산속에 남은 서한은 처음 며칠을 판석의 초막에서 버텼습니다. 판석은 길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필요한 것만 짧게 알려주고 나머지는 서하가 직접 부딪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 산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라고 판석은 알고 있었지요. 누군가 대신 해주면 결국 혼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서하는 나무를 해보려 했습니다. 도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까지는 됐지요. 그러나 내리치는 순간 도끼가 비틀리면서 통나무 끄트머리를 스치고 땅에 박혔습니다. 다시 들어 올리는 순간 손바닥이 미끄러졌지요. 충격이 그대로 손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서하는 그 자리에 도끼를 내려놓고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미 물집이 잡혀 있었지요. 판석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도끼 쥐는 자리를 잡아주었지요. 내리치는 방향, 힘을 모으는 방식,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팔꿈치를 쓰는 법. 한 번 보여주고 다시 서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번엔 통나무에 맞기는 했지요. 그러나 도끼가 박혀버렸고 빼내다가 손바닥이 또 쓸렸습니다. 판석은 다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서하가 스스로 빼내기를 기다렸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서하가 쉬지 않고 도끼를 내리치다가 결국 두 무릎을 짚으며 멈추었지요. 숨이 거칠었고 땀이 이마를 적셨습니다. 한양 대갓집 바깥 세상이 이렇게 무거운 것인지 서하는 그날 처음으로 몸으로 배웠지요.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서하가 통나무 앞에서 도끼를 고쳐 잡고 있을 때 판석이 불쑥 말했습니다. 도리는 처음에 손바닥이 다 까졌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고 나서 판석 자신도 잠깐 굳은 것 같았습니다. 왜 그 말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았지요. 그냥 앞만 보았습니다. 서하는 도끼를 잡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하는 손바닥에 물집을 들여다보다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지요. 도리가 이 손으로 7년을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이 무게의 지게를 지고 이 비탈을 오르내렸겠구나 싶었지요. 그 손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서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찬물을 받아들던 그 작은 손이 굳은 살이 박이고 가시에 긁혀가며 이 산에서 7년을 버텼다는 것을. 초막 밖에 판석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래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지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었지요. 그냥 초막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안에서 새어나오는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람이 불었지요. 판석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고 자리를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었지요. 한양으로 가는 앞송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이 이어지고 길 양쪽으로는 잡목이 우거져 있었지요. 도리는 포박된 손목을 가슴 앞에 모은 채 앞서 걷는 관군의 뒤를 따랐습니다. 발바닥이 이 길에 익숙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지요. 비단옷이 이슬에 젖기 시작했지만 도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음을 써야 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하 아씨라면 어떻게 걸을 것인가? 서하 아씨라면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도리는 한 걸음씩 그것을 생각했지요. 포박을 당한 채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아씨라면 어깨를 꺾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어깨를 폈습니다. 무관 이준이 처음 등장한 것은 첫 번째 고갯마루에서였습니다. 선발대로 앞서 길을 확인하고 내려오는 참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그 날카로움이 차갑기보다는 고요한 쪽에 가까웠지요. 한 번 본 것은 잊지 않을 것 같은 눈이었습니다. 이주는 도리 앞을 지나치다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시선이 도리의 손 위에 머물렀지요. 포박된 손목이 아니었습니다.
손등이었습니다. 가시에 긁힌 자국, 추위에 트인 살,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 양반 아씨의 손이라기엔 너무 거칠었지요. 이준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이준은 무관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눈에 담은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이준의 오랜 습관이었지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 손은 나무를 패고 지게를 진 손이었습니다. 비단옷이 제 아무리 잘 어울려도 손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주는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짐작만으로 죄를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시선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먼저 이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이준이 말했습니다. 손이 거칩니다. 도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가문이 불타던 날 밤, 몸종들과 함께 맨손으로 짐을 날랐소. 그 손이 일이 되었소. 이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나 이주는 알아챘습니다. 저 대답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당황하거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진짜 아씨라면 그 기억이 고통스러워 잠시 멈칫하거나 눈이 흔들렸을 것이었지요. 이주는 그것을 머릿속 한켠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계속 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지요. 앞송 행렬이 고갯길 내리막을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돌이 미끄러웠지요. 도리가 발을 옮기다 돌부리에 발이 걸렸습니다. 순간 몸이 기울었지요. 포박된 손으로는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준의 손이 먼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도리의 팔을 붙잡았지요. 단단하게 그러나 거칠지 않게. 도리가 균형을 잡자마자 이준은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앞을 보았지요. 관군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눈여겨본 사람이 없었지요. 도리만 빼고는. 도리는 이준의 손이 있던 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있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이준은 그날 이후 도리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관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준은 알고 있었지요. 알면서도 그 짧은 순간에 손이 먼저 나간 것이 이준은 자신이 적잖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앞송 이튿날 아침 하늘이 낮게 깔리더니 1시경도 되지 않아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엔 가랑비였다가 금세 굵어졌지요. 관군들이 제각각 처마 밑이나 큰 나무 아래로 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삿갓과 도롱이를 챙겨온 자들은 그나마 나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저마다 무언가를 뒤집어 쓰거나 몸을 움츠렸지요. 도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포박된 손으로는 무엇을 끌어당길 수도 없었고 멈춰 설 수도 없었지요. 빗줄기가 그대로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비단옷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지요. 도리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비를 받았습니다. 서하 아씨라면 이럴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생각했지요. 아마 조용히 비를 맞았을 것이었습니다. 구차하게 비를 피하려 고개를 흔들거나 어깨를 움츠리지는 않았을 것이었지요. 이주는 행렬 옆에 서서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한 표정이 없었지요.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서하 아씨든 아니든 지금 포박된 채 비를 맞고 있다는 사실은 같았습니다. 무관으로서 죄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었지요. 그러나 이준의 손은 이미 도롱이를 벗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인 것이었지요. 이준은 아무 말 없이 도리에게로 걸어가 도롱이를 던졌습니다. 툭 하고 도리의 어깨 위에 떨어졌지요. 관군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준이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국문도 받기 전에 병나면 내 책임이다. 관군들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도리는 도롱이를 추슬러 어깨에 걸쳤습니다. 이준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준은 이미 시선을 딴 데로 돌린 뒤였습니다. 빗속에 서서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도롱이도 없이 도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날이 비 맞습니다. 이준이 짧게 받아쳤습니다. 알고 있소. 그 뒤로 두 사람은 한마디도 더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채웠지요. 이준은 도롱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이준의 어깨를 적시고 소매를 적시고 등을 적셨지만 이준은 자리를 옮기지 않았지요. 이준은 속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롱이를 준 것인가? 국문을 받기 전에 병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전부인가?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저 사람이 비를 맞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뿐이었지요. 이유를 더 붙이면 거짓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도리는 도롱이를 벗어 이준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준이 짧게 말했지요. 그냥 두시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도리는 도롱이를 다시 걸쳤지요. 한참을 걷다가 도리는 도롱이 안쪽에 아직 이준의 체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지요. 한양의금부 옥은 차고 어두웠습니다. 창이라고는 쇠창살이 가로지른 작은 구멍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높이 달려있어 날씨를 짐작하기도 어려웠지요. 도리는 돌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웠습니다. 땅이 차가웠지만 바닥에 닿은 것들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버틸 수 있었지요. 산에서 혹한을 보낸 몸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 무렵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야간 순찰과는 박자가 달랐지요. 멈추는 자리도 달랐습니다. 도리가 고개를 들었을 때 창살 너머에 이준이 서 있었지요. 이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 진짜 서하시오. 도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이준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반문했지요. 무관나리는 진짜 무엇을 묻고 싶으신 거요? 이준이 입을 닫았습니다.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자신이 무엇을 묻고 싶은 건지를 이준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묻고 싶은 것인지. 창살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미 무관으로서의 자신을 벗어나는 일이었는데 이준은 그것을 알면서도 왔습니다. 이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도리가 잠시 생각했지요. 창살 너머 달빛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요, 날이. 무서운 것이랑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준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사실 이준은 앞송길에서부터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거칠었고 발을 삐끗하는 방식이 산길에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별감이 놀이개를 확인하는 순간에도 이준은 그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미 삼킨 사람의 손이었지요. 그러나 짐작과 확신 사이에서 이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자 싸우고 있었습니다. 무관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지요. 이 사람이 가짜라면 고발하여 진짜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은 창살 앞에 설 때마다 그 분명한 것이 자꾸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요. 누군가를 위해 죽으러 간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끌어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이준은 그것을 묻는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무관이 그런 것을 물어서는 안 되었지요. 그런데 묻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이주는 창살 너머로 도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요. 도리는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달빛을 올려다보았지요. 한편 그 밤 산속에 서하는 반석에게 도리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달은 산속에서도 옥 안에서도 똑같이 밝았지요. 이튿날 밤에도 이주는 도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순찰을 핑계로 삼지도 않았지요. 그는 말없이 창살 옆에 주저앉더니 소매 안에서 떡 한 덩이를 꺼내 창살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이준이 퉁명스럽게 말했지요. 옥중 밥이 형편없소. 병이라도 나면 국문도 못 받소. 도리가 피식 웃었습니다. 나리, 그 말이 걱정이요? 아니면 변명이요? 이준이 잠시 굳었다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도리는 떡을 손에 쥔 채 조용히 말했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를 뜨지도 않았지요. 창살의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우고 앉았습니다. 머릿속엔 내내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여자는 가짜의 것입니다. 진짜가 살아있고 이 여자는 그 진짜를 대신해 죽으러 온 것입니다. 고발하면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임무였지요. 그런데 이주는 어느 순간부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처럼 떡 한 덩이를 내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손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지요. 그것을 인정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관으로 살아온 10년의 무게가 그 다음 걸음을 붙잡았습니다. 도리는 떡을 조금씩 떼어 먹으면서 이준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살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윤곽이 달빛 아래서 꽤 또렷했지요. 며칠째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하고 턱선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지요. 무언가를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처럼. 두 사람은 한동안 창살을 사이에 두고 아무 말 없이 같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옥 안의 다른 죄수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먼 곳에서 순찰 발소리가 이따금 들렸다가 사라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도리가 슬쩍 옆을 보았을 때 이준이 창살의 등을 기댄 채 스르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턱이 조금 내려앉고 어깨에서 힘이 빠진 모습이었지요. 방어하던 것들이 다 내려간 얼굴이었습니다. 무관 이준이 아니라 그냥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도리는 그 잠든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깨우지 않았지요. 이 사람이 며칠째 제대로 눈을 붙이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 같았습니다. 도리를 붙잡아 온 사람이고 고발하면 끝인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떡을 밀어넣고 도롱이를 던지는 사람이었지요. 무엇이 이 사람을 이 창살 옆에 앉혀놓는지 도리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았습니다. 창살의 그림자가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주는 동이틀 무렵에야 눈을 떴습니다. 자신이 잠들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잠깐 도리를 보았지요. 도리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가다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리는 눈을 뜨지 않았지요. 이준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도리가 그제야 눈을 떴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지요. 마음 한편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지요. 최판관이 일금부 당상관을 불러 압박한 것은 압송이 마무리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문 날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당상관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판관의 손이 의금부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니까요. 날짜가 잡혔습니다. 닷새 뒤였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의금부 담장 안에서 시작된 말이 그날 저녁에는 이미 장터에 돌고 있었지요. 마을의 나무를 팔러 내려갔던 판석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무렵이었습니다. 나무찜을 팔지도 못한 채 판석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밤새 걸었습니다. 다리가 풀려도 멈추지 않았지요. 이 소식이 하루라도 늦게 닿으면 서하가 결단을 내릴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서하는 판석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씨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요. 닷새 안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보이지 않았지요. 도리가 국문장에 서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하로 판정이 나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가짜로 드러나면 그것대로 벌을 받는 것이었지요. 어느 쪽이든 도리는 위험했습니다. 서하는 아버지의 상소 초고를 꺼내 들었습니다. 7년 동안 품 안에서 달고 다니며 모서리가 다 해진 종이었지요. 그러나 그 안의 글씨만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임금께 올리려 하셨던 것. 두 분만이 아는 내용이 담겨 있어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올 수 없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있습니다. 서하는 천천히 생각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이준도 같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앞송길부터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되짚었지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발을 삐끗하는 방식이 산길에 익숙한 사람의 것이었지요. 창살 앞에서 무섭다고 하면서도 못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도롱이 안에서 비를 맞으며 걷던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 여자는 누군가를 위해 죽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살아 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껏 고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요. 무관으로 1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한데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올바른 일인가, 그릇된 일인가. 이주는 그 경계를 지금 자신이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주는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소 한 장이 자신의 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일에 걸쳐 은밀히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최 판관의 신복들이 서하 가문에 드나든 흔적, 영모 조작의 정황들, 밀정이 사용한 서찰의 흔적. 한 장 한 장 순서를 고쳐 정리하며 날이 밝도록 붓을 놓지 않았지요. 판석이 서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도망쳐야 합니다. 닷새 안에 이 산을 벗어나야 해요. 서하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불씨를 바라보는 눈에 무언가가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판석은 그 눈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요. 오래 사람을 지켜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눈은 도망칠 눈이 아니었습니다. 국문이 가까워질수록 도리는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처음 옥에 갇혔을 때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지요. 차가운 바닥, 비좁은 공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이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것을 도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면서 도리의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지요. 무서운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과 함께 앉는 법을 익힌 것이었습니다. 도리는 옥 안에서 함께 갇힌 죄수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상대가 경계했지요.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옥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밥이 적게 돌아온 노인에게 자신의 것을 덜어주었고 추위에 떠는 아이에게
저고리 겉감을 벗어 덮어주었지요. 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존대를 했습니다. 서하 아씨가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한 행동들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리는 그것이 흉내인지 자신인지 경계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에게 밥을 덜어줄 때, 아이에게 말을 걸 때, 그것이 서하 아씨를 연기하는 것인지, 도리 자신이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를 더 이상 구분하기 어려웠지요. 7년 동안 아씨의 곁에서 보고 자란 것들이 흉내를 넘어 도리의 몸속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서하는 도리 안에 있었고 도리는 서하 안에 있었지요. 이주는 그 모습을 창살 밖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에게 말을 거는 방식,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는 각도, 다른 죄수가 거칠게 굴어도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 저 사람이 진짜든 가짜든 저런 사람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주는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아니라 확신이었지요. 이주는 그날 밤 방으로 돌아가 상소를 다시 펼쳤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지요. 날이 밝으면 국문이었습니다. 문서들을 한 장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린 것이 없었지요. 흠이 없었습니다. 이주는 문서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이것을 임금 앞에 꺼내드는 순간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는 알았지요. 이주는 등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 잠시 앉아 있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일어나야 했습니다. 국문 사흘 전 판석이 다시 한번 서하를 붙들었습니다. 이번엔 무릎을 꿇었지요. 판석이 무릎을 꿇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지요.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아씨, 제발 생각을 돌리십시오. 도리는 스스로 간 겁니다. 막을 수 없었던 건 도리 스스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을 아씨가 뒤집으러 내려가면 도리의 결심을 아씨가 짓밟는 것입니다. 서하는 판석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다는 것도 알았지요. 그러나 서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석이 내 말이 맞다. 도리의 결심을 내가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지. 그런데 나는 지금 도리의 결심을 뒤집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내 목숨만 건지는 것이 사람의 도리가 아니기에 가는 것이다. 거기다가 내게는 아버지의 상소가 있다. 도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판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눈을 보면 알 수 있었지요.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판석은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아 있다는 것도 잊은 것처럼. 서하는 그날 밤 판석이 구해온 말에 올랐습니다. 누더기를 입은 채였지요. 아버지의 상소 초고를 품 깊이 간직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뒤로는 맨발로 걸었지요. 발바닥으로 이 땅을 느끼며 걷고 싶었습니다. 도리가 7년 동안 이 땅을 밟아왔던 것처럼 발바닥에 돌이 박히고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지요. 판석은 서하가 산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눈을 떼지 않았지요. 발걸음이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이 옆구리에서 천천히 쥐어졌다가 펴졌지요. 무언가를 붙잡으려다 놓은 사람의 손처럼. 바람이 산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판석은 그제야 천천히 돌아섰지요. 초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판석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산 아래 또 다른 길을 열어두어야 했지요. 의금부 국문장은 넓고 서늘했습니다. 높은 기둥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따뜻하지는 않았지요. 신하들이 좌우로 나뉘어 앉았고 상석에는 최판관이 자리했습니다.
최판관의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지요. 놀이개까지 확인을 마쳤으니 이 국문은 요식에 불과하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지요. 포박은 풀렸지만 사방이 관군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최판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함정이었지요. 서하 가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살짝 비틀어 물었습니다. 진짜 서하라면 그 비틀림을 알아챌 것이라는 계산이었지요. 그러나 가짜라면 비틀린 줄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일 것이었습니다. 서하 가문 사랑채 앞마당에 심어진 나무가 무엇이었느냐? 도리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석류나무였습니다. 할아버님 댁에 심은 것이라 기둥만큼 굵었습니다. 최판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음을 이었지요. 제삿날 올리는 제기 중 오얏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다 들었는데 도리의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도리는 속으로 재빠르게 되뇌었습니다. 사당, 제기. 서하 아씨가 어릴 적 제삿날마다 아버지 곁에서 본 것들. 도리도 그 제삿날이면 부엌 쪽에서 제기를 닦곤 했습니다. 손에 잡히던 그 무게, 그 색깔. 박달나무였습니다. 판관날이 그 제기는 오얏나무가 아니라 박달나무였습니다. 제 어미가 직접 고른 것이니 틀릴 리 없습니다. 도리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지요. 오얏나무 제기는 사당에 없었습니다. 다른 가문과 혼동하신 것 아닙니까? 국문장이 잠깐 술렁였습니다. 최판관의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지요. 최판관이 다음 질문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밀했지요. 특정 날짜의 사건, 가문 어른들의 이름, 사랑채 기둥의 생김새까지 물었습니다. 도리는 막히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몸에 새겨온 것들이 하나씩 튀어나왔지요. 기둥의 옹이 위치, 제삿날 쓰는 그릇의 이름, 아씨 방에서 바라보이던 담장의 키. 하나하나 대답이 나올 때마다 최판관의 미간이 조금씩 좁아졌습니다. 그러다 최판관이 나를 세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다른 종류였지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 밤 가장 먼저 죽은 이가 누구였느냐? 국문장이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도리의 얼굴을 보았지요. 이 질문은 사실을 아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이 사람의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지요. 진짜라면 그 밤의 기억에 무너져야 했습니다. 가짜라면 무너지는 척을 해야 했지요.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길, 고함, 무너지는 소리. 그러나 도리가 기억하는 것은 따로 있었지요. 담 밖으로 내던져지기 직전 누군가 도리의 등을 밀었습니다. 작고 거친 손이었지요. 그 손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도리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알았지요. 도리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지요. 사당 쪽에 계시던 큰아버지께서 먼저 쓰러지셨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목소리는 곧았지요. 최판관은 그것을 보고 오히려 당혹스러웠습니다. 울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 저것은 연기가 아니었지요. 최판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보다 낮아져 있었지요.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 밤, 네가 맨 마지막으로 손에 쥔 것이 무엇이었느냐? 도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이 다시 지나갔지요. 불길 속에서 담 밖으로 밀려나면서 그 순간 손에 쥐어진 것. 놀이개였습니다. 그러나 도리가 쥔 것은 놀이개가 아니었지요. 도리가 손에 쥔 것은 서하가 떠나기 직전 건네준 그것이었습니다. 도리의 눈이 천천히 열렸지요. 놀이개였습니다. 목에 걸고 다니던 가문의 놀이개. 최판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대답은 맞았지요. 7년 전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것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밖에서 소란이 시작되었지요. 소란은 일금부 정문 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관군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무언가를 막는 소리가 났지요. 국문장 안의 신하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최판관이 손짓으로 관군 하나를 불러 알아오게 했지요. 관군이 뛰어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당혹스럽게 굳어 있었지요. 누더기를 입은 여인 하나가 정문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짜 서하라고. 최판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놀이개까지 확인이 끝난 마당에 나타난 또 다른 서하. 이것이 무슨 수작인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 싹을 잘라야 했지요. 저 미친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그러나 그 명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들었지요. 조용하고 단호한 동작이었습니다. 국문장 전체가 굳었지요. 임금이 낮게 말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잠시 뒤 서하가 국문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더기를 입었고 맨발이었으며 발바닥에서 피가 굳어 있었지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에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걸음걸이가 흔들리지 않았지요. 국문장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임금을 향했지요. 도리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씨였습니다. 오지 말라 했는데 왔지요. 서하가 떨리는 손으로 품을 열었습니다. 꺼낸 것은 놀이개가 아니었지요. 7년의 세월에 닳고 닳아 모서리가 다 해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의 글씨만은 선명했지요. 서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가문이 멸문당하던 날 밤 소인의 아버지께서 전하께 비밀리에 올리려 하셨던 상소의 초고입니다. 그 안에는 전하와 아버지 두 분만 아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판관이 비웃었습니다. 누구든 종이 한 장이야 들고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서하에게로 걸어갔지요. 신하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임금이 종이를 받아들어 펼쳤지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의 눈이 천천히 글씨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대목에서 멈추었지요. 임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굳어 있다기보다 오래된 무언가가 열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국문장 전체가 숨을 참았습니다. 비단 옷의 서하와 누더기의 서하.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아직 아무도 몰랐지요. 먼저 입을 연 것은 돌이었습니다. 높지 않은 목소리였지요. 오히려 담담하고 또렷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였지요. 전하, 저 여자는 산골 처녀 도리입니다. 제가 진짜 서하입니다. 저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국문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하가 눈을 들었지요. 도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하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살리려 하고 있었지요. 국문장까지 와서도 여기서도 끝까지 서하가 울부짖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요. 전하, 이 아이는 소인을 살리려고 죽으러 간 것입니다. 소인이 진짜 서하입니다. 이 아이의 죄는 소인의 죄입니다. 임금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국문장이 고요해졌지요. 도리가 처음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담담하던 목소리에 금이 갔지요. 아씨, 오지 말라 하였습니다. 서하가 흐느끼며 받아쳤습니다. 네가 혼자 가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느냐. 도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지요. 소인은 괜찮다 하였습니다. 서하가 울면서 받아쳤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두 사람의 말이 서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가면서도 서로를 가로막고 있었지요. 살리겠다는 마음이 살리겠다는 마음과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국문장이 완전히 멎었습니다. 신하도 관군도 최판관조차 입을 닫았지요. 이런 광경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죄인이라 우기고 서로를 살려달라 매달리는 두 여인.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지려는 싸움이었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으라는 싸움이었습니다. 도리가 목이 완전히 잠긴 채로 말했습니다. 아씨가 살아야 아버님 누명이 풀립니다. 소인 같은 것 하나 없어져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서하가 고개를 저으며 받아쳤지요. 도리야, 네가 없으면 내게는 세상이 없다. 그 말이 국문장 안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신하 하나가 고개를 숙였고 또 다른 신하가 손으로 눈가를 짚었지요. 도리가 입술을 한 번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아씨, 소인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소인 혼자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씨가 소인을 거두어준 세월이 있었기에 소인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것으로 소인은 충분합니다. 서하의 눈물이 뚝 그쳤습니다. 그 말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지요. 서하는 한참 도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임금을 바라보았지요. 눈물이 아직 볼 위에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하, 소인의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지키려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하께 올립니다. 임금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하에게로 걸어갔지요. 국문장 전체가 들을 수 없는 오직 서하에게만 닿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하가 대답했지요. 임금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싸움은 내 평생 처음 보는구나. 바로 그때 이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일에 걸쳐 모아온 문서들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전하, 소인이 올린 상소와 함께 이것을 살펴주시옵소서. 최판관의 신복들이 서하 가문에 드나든 흔적과 영모 조작의 정황을 하나하나 정리한 것이옵니다. 최판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준의 물증과 서하의 상소 초고가 맞닿는 순간이었지요. 7년 동안 촘촘히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소리도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최판관은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지요. 관군들이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끌려나가는 순간까지 최판관은 입을 열지 않았지요. 그 창백한 얼굴 위로 국문장의 햇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준은 자리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눈이 뜨거워졌기에 때문이었습니다. 무관이 국문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이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땅바닥만 보았지요. 최판관이 끌려나간 뒤 국문장은 잠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지요. 임금이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고 나서야 신하들이 하나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리의 증언이 시작된 것은 그 직후였지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요. 몸종으로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최판관의 신복이 처음 가문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이 몇 해 전 봄이었고 그 자가 서재에 드나들던 날 아버님의 얼굴이 유독 굳어 있었다는 것. 멸문 이틀 전 밤 사랑채에서 나오는 낯선 사내의 뒷모습을 담장 그늘에 숨어 보았다는 것. 그 사내가 소매 안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 이준의 문서들이 하나씩 펼쳐지며 도리의 말과 맞물렸습니다. 서찰이 오간 날짜, 신복이 가문에 드나든 기록, 영모 고변이 접수된 날과 최판관이 한 달 전부터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한 정황이 차례로 드러났지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 전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하의 상소초고가 다시 펼쳐진 순간 국문장이 한 번 더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의 눈이 글씨 위를 천천히 따라 내려갔지요. 임금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단 한 번 단둘이 아뢰었던 것, 그것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지요. 임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오래 닫혀 있던 방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얼굴이었지요. 신하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최판관의 편에 섰던 자들은 눈을 피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지요. 도리는 마지막 증언을 마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오래 짓눌려 있던 것이 조금씩 거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아니었지요. 감각이었습니다. 7년 묵은 억울함이 비로소 자리를 찾아가는 그 무게였지요. 서하는 도리의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7년 동안 산에서 나무를 하며 버텨온 것도, 비단옷을 입고 관곤 앞에 당당히 섰던 것도, 국문장에서 끝까지 담담했던 것도 다 이 하나를 위해서였구나 싶었지요. 가문의 누명이 풀리는 것. 도리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알면서도 자신이 살아남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든 뒤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가 눈을 들어 이준과 눈이 마주쳤지요. 말이 없었습니다. 국문장 안에서 말이 필요 없었지요. 이준이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이 자리에서 이준이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국문장 밖으로 봄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길고 고요한 오후였지요. 서하 가문의 누명이 공식적으로 풀린 것은 국문이 끝나고 사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가문이 복권되고 몰수되었던 재산이 돌아왔지요. 임금은 도리에게 면천을 명했고, 서하는 복권된 가문의 첫 결정으로 도리를 수양 동생으로 삼아 가문에 입적시켰습니다. 도리가 극구 사양했습니다. 아씨, 이것은 과분합니다. 소인은 그저 소인의 도리를 한 것뿐입니다. 서하가 말했지요. 내 목숨값이다. 받아라. 단호하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리는 서하의 눈에 담긴 것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 눈 안에는 7년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낸 날들도 따로 버틴 날들도 모두 그 눈 안에 있었지요. 도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준이 관직을 내려놓은 것은 국문 이튿날이었습니다. 최판관을 고발하는 상소를 올리는 순간부터 각오하고 있던 일이었지요. 임금은 만류했지만 이주는 뜻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무관으로서 임무를 어긴 것은 사실이었지요. 그 자리를 그냥 차고 앉아 있는 것이 이주는 스스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국문장을 나서는 도리의 뒤를 이준이 조용히 따랐습니다.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간격이었지요. 도리가 먼저 알아채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물었지요. 나리는 왜 따라오십니까? 이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요. 도리가 이준의 얼굴을 잠시 보았습니다. 관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가벼워 보였지요. 무거운 것 하나를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리가 천천히 물었지요. 갈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실 작정이요? 이준이 잠깐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으로요. 도리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귀끝이 살짝 굵어지는 것을 이준은 못 본 척했지요. 도리가 다시 걸었습니다. 이준도 같은 간격으로 뒤를 따랐지요. 그 광경을 저 멀리 골목 어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판석이었지요. 산에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판석은 서하가 국문장에 들어서던 순간을 골목 밖에서 지켜보았지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혹시라도 달아날 길이 필요하면 열어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리의 뒤를 이준이 따르는 그 장면을 판석은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거두었지요. 돌아서는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는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판석의 등에도 같은 바람이 지나갔지요. 판석은 어디로 갈 것인지를 아직 정하지 않은 채 그냥 걸었습니다. 서하가 살아서 저 국문장을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판석에게는 충분했지요. 다시 찾은 산골 초막 앞에 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앙상하던 가지에 연초록 잎이 돋기 시작했고 초막 옆 바위 틈에서는 이름 모를 풀꽃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이 초막에서 옷을 바꿔 입던 날 밤이 벌써 먼 옛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초막은 그대로였습니다. 억새 지붕도, 통나무 벽도, 화롯불 자리도, 세상이 뒤집혔다 다시 돌아온 사이에도 이 초막만은 한자리에 있었지요. 서하와 도리가 나란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도리의 손에는 아직 비단 소매가 어색하게 걸려 있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하가 먼저 말했습니다. 도리야, 우리 이제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리가 웃으며 대꾸했지요. 아씨는 아씨고 소인은 소인이지요.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서하가 도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래, 그게 뭐가 어렵겠냐. 두 사람은 다시 잠잠해졌지요. 봄볕이 마루 끝까지 길게 기어들었습니다. 도리가 잠시 뒤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씨, 7년 동안 무서우셨지요. 서하가 잠깐 굳었다가 대답했지요. 무서웠다. 많이. 도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소인도요. 두 사람은 그대로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닿아 있었고 봄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같이 흔들었지요. 말이 없어도 충분했습니다. 초막 아래 돌 위에 이준이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라 하지 않았는데 와 있었지요. 관복이 아니라 수수한 차림이었고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관직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무거워 보이지는 않았지요. 오히려 오랫동안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도리가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리,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준이 하늘을 보며 대답했지요. 쉬고 있소. 도리가 한참 그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던 사람이었지요. 상소 한 장 들고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는 마루 끝에서 발을 내려 이준 곁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준 옆에 조금 떨어져 앉았지요. 이준이 도리 쪽을 보았습니다. 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이준도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하늘을 보았지요. 무슨 말이 오가지 않아도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지요.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초막 뒤편에서 나뭇가지를 손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가 마루에서 일어났지요. 도리가 눈으로 따라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석은 서하가 오는 것을 알아챘지만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지요. 서하가 그 옆에 와서 섰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지요. 잠시 그대로 있다가 서하가 바닥에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판석이 하는 대로 손질하려 했지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판석이 말없이 서하의 손을 잡아 방향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거두었지요. 서하는 그 손이 있던 자리를 잠깐 내려다보았다가 다시 나뭇가지를 손질하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마루 쪽에서 도리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이 무언가를 말했고 도리가 또 웃었지요. 서하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판석은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서하가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7년 동안 이 산에서 도리가 웃지 않은 날들을 판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 마루에서 웃고 있는 것이 도리라는 것도 알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판석은 나뭇가지를 계속 손질했습니다. 봄 햇살이 초막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 위에 나란히 누군가의 억울함이 풀리고 누군가의 선택이 빛을 받고 누군가의 기다림이 그 자리에 머물고 누군가의 마음이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닿습니다. 다만 그 길이 멀고 험할 뿐이지요. 도리가 비탈길을 오르내리던 그 발로 걸어온 것처럼 사람의 진심은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